달러 환율이 1,350원, 오늘 1,358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 옌, 달러 위안 등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엔화, 위안화 등의 흐름을 짚어보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 의원님 지금 이제 환율 한번 짚어보려고 저희들이 또 모셨는데요. 한 번쯤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FMC 이제 이른바 연준이 B컷을 단행했던 게 9월 17, 18. 9월 18일 날 수요일 날 단행을 했고 우리는 그때 16, 17, 18 추석 연휴 하고 와서 딱 목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연준 발표 B컷이네 이제 하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1,329원 50전이었거든요. 종가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FMC 보고 나서 잠시 좀 뭐 한 37원 갔다가 그다음에 9월 말에 1,303원. 그런데 지금 이게 1,358원. 네. 환율이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요. 미국이 금리를 50bp나 네. 내렸어. 네.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도 이상합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네. 9월 17일 날 3.6인데 10년물이 지금 4.1이면은 오히려 50bp 국채 수익률이 올랐어요. 네, 연준이 50bp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50bp 오르고 네. 좀 이거 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제 글쎄, 시점이 예. 아마 10월부터 좀 10월부터예요. 두드러졌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달에 가장 확인했던 지표가 뭐였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9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미리 50bp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은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흐름은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가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경기가 좋은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개선된다.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보통 10년물은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물가를 따라가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고용 지표도 괜찮고 물가도 지금 완화되는 상황에서 50bp라는 B컷을 단행하고 또 11월, 12월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이제 침체 가능성을 거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선진국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달러를 보려면 다른 통화를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유로화 그리고 엔화 그리고 다른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은 경기가 좋고 개선되는 모습인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미국보다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의 약세 그게 달러의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총리가 좀 바뀌면서 엔화 약세를 좀 유도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것도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도 좋고 또 다른 주요 상대국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차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옌 잠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달러 옌도 보니까 9월 중반에 한 139, 그래서 지금 149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옌 약세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예. 점진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강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페드는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요. 또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엔화는 강세 요인이 맞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엔화를
약세를 유도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너무 이르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뭐 엔화 약세가 유지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룸이 크지는 않는다. 한 150엔 정도 이상까지는 가겠지만 뭐 160엔까지 예전에 봤던 그런 엔화 초약세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되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는 점진적으로 좀 슬로우하게 축소가 되면서 엔화의 약세 기조도 조금씩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를 다시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초저금리라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비유가 강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느냐,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는 한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렵고 또 매력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급진적으로 뭐 다른 투자 상대국들을 급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엔화가 급진적으로 뭐 강세를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일본 총선 이게 10월 27일 이제 중의원 해산하고 27일 날 다시 또 총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 바뀌고 나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그걸 이제 총선 결과로 확인하고 아무래도 결과가 좋으면은 좀 더 이제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전히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하고 결과가 좋다. 그러면 조금 다시 달러엔 환율 다시 하방 쪽으로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저희가 뭐 전망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지율이 뭐 크게 좋지 않는다면 뭐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안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처음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 1, 2, 3탄 중에 1탄 이제 민은행 주도해서 지준율 낮추고 뭐 했을 때 위안화가 확 강세로 갔어요. 달러 위안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조 위원님의 설명, 무슨 뭐 금리 차이 이런 것보다 그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의 강화 쪽을 더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요 국경절 이렇게 쉬는 동안에 쉬고 나서 역의 위안화 환율이 다시 또 환율이 튀더니만 지금 다시 이번 주 시작하니까 위안은 다시 약세로 돌고 있어요. 위안은 어떻게 중국 당국은 어느 쪽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 당국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크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좀 염려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의존도가 뭐 내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크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저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중국의 정책의 핵심은 이제 수출보다는 조금 더 자국의 부양, 내수의 부양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재정 정책을 좀 많이 확대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좀 침체되는 부분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이제 좀 더 내수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위안화가 조금 강세 압력을 받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재정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다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의 흐름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 지금 7위안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아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한 재정 정책이 저희가 막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일단 높고 그 이후에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상하단이 막혀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또 뭐 달러라든지 유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그널들을 좀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ECB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50bp 컷을 했던 상황에서 유로와 ECB가 이제 물가만 상황을 보고 또 실업률만 좋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0월 그리고 12월 두 번의 뭐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유로와의
때문에 이제 경제 차이를 봐야 되는데 뭐 독일이라던가 뭐 실업률은 좋지만 결국에는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미국과 이제 유럽 간의 이 경제 차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유로화 약세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증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그럼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앞으로도 한동안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제 나오더라도. 1,38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좀 룸은 올려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유로화 약세, 금리 인하가 저희 22에서 예상되어 있고 또 엔화 약세, 아무래도 이제 총리 뭐 정치적 이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10월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1,38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1월 5일에 대선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 요인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38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이 1380 같으면 이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아주 살떨리는 환율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을 넘어가면 굉장한 워낙 위기감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워낙에 미국으로 달러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미국에 다 공장을 짓고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달러와 원달러 환율은 레벨업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1,200원대가 지금의 1,300원대고 뭐 예전에 1,100원대가 지금의 1,200원대고 이렇게 조금 100원씩 올려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질문하시겠어요? 그 이제 지금 미국 어닝 시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일단 뭐 금융주들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고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 이미 많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은 호재 모멘텀이에요. 예. 보통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뭐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2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 뭐냐면 바로 테크 섹터이죠. 아무래도 AI주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을 서프라이즈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요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어떤 숫자가 나와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테크주들의 실적 불확실성은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은 좋았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금 조달이나 그런 비용단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투자은행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뭐 시작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섹터,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실적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완전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추가 인하 연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일단 금리 인하가 그렇게 가파르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예.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뭔가 B컷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빠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국 경기의 내수가 좀 부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뭐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내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조금 가계부채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좀 더 지켜보는 입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초박빙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예. 담당인데 11월 5일까지 뭔가 적극적으로 한 섹터나 한 산업별로 투자 전략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11월 5일에 대선을 좀 보고 가자 아니면은 적어도 10월 말쯤에 지지율을 보고 전략을 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월 1일 부통령 토론회 이후부터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드웨이브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 상하원도 모두 공화당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부분들이 뭐 트럼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런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결과는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수 단으로 투자를 하고 오히려 산업별 전략은 뭐 10월 말쯤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좀 나눠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하원까지 의회까지 공화당이 지배하는 레드 웨이브까지도 전망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나왔던 뭐 트럼프 48, 해리스 50, 미국의 주가 50개고 연방인데 아마 제 짐작컨대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저렇게 48대 50이라고 단칼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경합주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 우세가 네. 심지어 미국의 메인스트림에서까지도 보도될 정도니까 이건 진짜 까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만 안 당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벌써 3차 시도까지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하지 마세요. 음, 너무 불확실성 커지잖아요. 나 좀 군용기 좀 타고 다니고 좀 이렇게 군용기 좀 보호를 좀 해주라 했더니만 그거 갖고도 말이 많죠. 지금은 아직까지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한 치 앞도 예측이 한 치 쉽지 앞도 않은 예측 안 상황이죠. 되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 미국 투자 전략 쪽으로 그거 하시니까 진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장이 조금 어려운 레벨에 왔어요. 미국도 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오늘도 이거 보세요. 지금 2600 올라섰나 했고 가는 김에 조금 더 한 2645까지 가나 싶었는데 또 지수가 여기서 또 흔들리고 뭐 외국인한테 외국인 수급에 흔들리는 양상인데 지금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전략을 한번 좀 네. 예. 저희가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미국과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레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 경기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리 인하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주 중심으로 지수의 레벨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의 ETF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인 뭐 금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업재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섹터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기가 부진하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들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 레벨 단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한국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좋으면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국 고유의 모멘텀이 있는 밸류업 관련주, 은행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헬스케어 그리고 은행주 정도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모멘텀이 좀 받아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수요는 견조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12월까지 모든 계약 체결을 다 마쳤기 때문에 수요는 견조한데 이제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로 반영되려면은 뭔가 큰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테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뭔가 업되기보다는 조금씩 낮을 때마다 매수를 하다가 좀 내년도나 아니면 연말쯤에 가서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